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K 아시안 비주얼입니다. 이 해양의 거인은 길이가 거의 604피트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2개를 나란히 이어 붙여놓은 것과 맞먹습니다. 폭은 약 100피트이고 이런 비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비율은 선박의 거대한 길이와 수면 위로 12층짜리 건물 높이에 이르는 상부 높이를 균형 있게 받쳐주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건 정말로 거대한 괴물입니다. 이 선박은 1994년에 건조되었고 MN Energy Solutions가 제작한 MN B&W의 6L6TMC 모델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최대 출력은 1500kW에 달하며 이는 대략 14,000마력에 해당합니다. 보통의 배라면 이런 수치는 과하다고 보이겠지만 이런 화물 괴물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수준입니다. K 아시안 비주얼에 대해 공개 자료에서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높은 확률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급과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선박들처럼 그는 표준적인 핵심 시스템 세트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밸러스트 탱크, 그리고 아마도 동적 위치 제어 요소들, 선박이 가장 책임이 큰 순간 중 하나인 저반 중의 안정성과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기술들 말입니다. K, Asian Beauty가 한국에서 2주간 항해를 마치고 샌디에이고 항만으로 들어오는 순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건 손으로 끌어당겨 부두에 붙이거나 닻으로 고정할 수 있는 작은 보트나 레저 요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런 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인 이유입니다. 저반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더 작은 선박들입니다. 맞습니다. 예인선이죠. 작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이 작업용 말들이 수천 톤짜리 선박을 조심스럽게 밀고 당기며 한 단계씩 부두에 맞춰 정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부두벽과의 완벽한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두 자체에는 특수한 팬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체와 콘크리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거대한 충격 흡수 장치들입니다. 이들은 단지 외판 손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시 멈출 수 없는 선박의 관성을 흡수합니다. 저반 과정은 복잡한 안무와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항만의 도선사들, 지역 수역을 완벽히 아는 전문가들이 조종을 넘겨받고 선박을 최종 경로로 이끕니다. 그와 동시에 조수,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해류의 상태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배가 자리를 잡는 순간 계류팀이 움직입니다. 계류 로프는 클리트, 예를 들어 시카고의 부두에서도 볼 수 있는 짧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금속 기둥에 고정됩니다. 바로 이것들이 선박을 고정된 위치에 묶어두어 파도나 진동이 배를 밀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배수량이 약 2만 톤이고 거의 7천 단위의 화물을 싣는 선박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떠다니는 차고가 눈앞에 있는 셈이죠. 선박 내부에는 최대 13개의 갑판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고정식이고 일부는 조절식입니다. 논리적이죠. 스포츠카와 거대한 픽업 트럭은 분명 서로 다른 적재 조건이 필요하니까요. 가변 갑판은 위아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더 높은 차량이나 비표준 화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이런 선박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선명해집니다. 차 한 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체 균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게 중심이 너무 크게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또 하나의 통제 레벨이 존재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마지막 볼트까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든 사람입니다. 이 경우 국경 통제 기관이죠. K 아시안 BT가 저반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 점검팀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선박 서류와 화물 적하 목록을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차량의 수, 종류, 설명, 그리고 어떤 부속 상품이 함께 실렸는지까지. 그 다음은 실제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관들은 갑판을 걸어다니며 차량추를 살피고 기술 구획과 화물 공간을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일치가 발견되면 해당 항목은 즉시 추가 조사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케냐 당국이 노르웨이 선박 호이그 트랜스포터가 운송하던 세 대의 군용 차량 타이어 안에 숨겨진 총기와 마약을 발견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통제는 형식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은 화물만이 아닙니다. 국경 통제는 화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사람들 또한 똑같이 면밀히 확인됩니다. 세계적으로 화물선의 외부인이 몰래 숨어 들어가 승무원인 척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선박에 강제로 억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당국은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효한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 조건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사항, 해사노동협약의 조항을 포함하여 준수 여부가 점검됩니다. 이 규정은 노동시간부터 승무원 거주 조건까지 모든 것을 규율합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검사 블록은 환경에 포스회시됩니다. 연안 수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주의한 태도입니다. 검사관들은 선박이 폐기물과 기술용 액체를 어떻게 다루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연료 탱크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전문가는 누출 흔적이 있는지 탱크를 살피고 밀폐 상태와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주 작은 결함도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항만은 그런 시나리오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합니다. 연료 외에도 항해 중에 축적된 오수 쓰레기 기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점검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 규범을 충족해야 하며 바다로의 배출을 규정하는 마폴 엔넥스사의 요구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은 인증된 오수 정화 설비를 갖추거나 항만에서 처리될 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특수 탱크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 선박의 밸러스트 시스템입니다. 밸러스트는 선박 안정성의 기반입니다. 보통 밸러스트 탱크는 선체 하부에 위치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우거나 반대로 비우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항해 중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동안에도 선박은 밸러스트 수를 흡입하거나 배출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화물의 무게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에 대한 어떤 개입도 지속적인 통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밸러스트 작업은 특별 감독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밸러스트 수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밸러스트가 선박 운용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수역에서의 아시아산 녹색개를 기억하나요? 혹은 북미의 얼룩말 홍합은요? 그 확산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밸러스트 수입니다. 선박은 밸러스트 수를 통해 미생물 유생, 병원체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 종들은 현지 생태계를 파괴하며 토착종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선원들은 밸러스트 작업에 관한 국제 및 지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밸러스트 수는 특수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되거나 규정에 따라 외해에서 교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 절차가 끝나고 서류가 승인되며 허가가 떨어진 뒤에야 선박은 초록불을 받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 수천 대의 자동차를 다루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의 모든 일이 그렇듯 그 과정 역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K. 에이션 뷰티의 자동차를 적재하는 일은 진짜 예술입니다. 각 가판은 중량과 치수에 따라 특정 차량 유형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계획에 따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램프에 가까이 가기 전부터 물류팀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이 수십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각 차량이 어디에 서게 될지 사란에 결정합니다. 그중 핵심 파라미터 하나는 높이입니다. 크로스오버와 SUV는 더 큰 수직 공간을 필요로 하며 차체, 상부 가판에 배치됩니다. 반대로 콤팩트 세단과 소형차는 높이가 제한된 하부층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높이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차량의 무게는 선박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해 중에도 균형을 유지하려면 하중은 좌현과 우현, 그리고 선수에서 선미까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트럭이나 대형 배터리를 가진 전기차처럼 무거운 차량은 선박의 중심부 쪽에 배치됩니다. 이는 특히 폭풍 조건에서 기울어짐이나 종방향 흔들림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목적지도 고려됩니다. 먼저 하역될 차량은 램프에 더 가까운 곳에 놓이고 더 먼 여정을 기다리는 차량은 선체 내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갑판들은 적재용 램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차는 그 램프를 따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물은 엄청난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대 150톤까지. 여기서는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나 건설 장비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이의 간격은 최소입니다. 때로는 말 그대로 몇 센티미터만 남습니다. 운전자들은 좁은 통로에서 섬세한 정확도로 마네브리로 완이합니다. 여기서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치가 끝난 뒤에는 차량을 확실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부 사항이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박은 포스토얀로 진동과 흔들림, 그리고 악천 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무엇도 제자리에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강한 고무 또는 무거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끄럼 방지 휠 초크가 사용됩니다. 그것들을 바퀴에 밀착시키고 때로는 볼트로 갑판에 추가 고정합니다. 차량을 좌우와 수직 방향으로 잡아주는 스트랩이 사용되며 스트랩은 차체의 특수 고정 지점과 바닥의 스트로엔리 금속 링에 걸립니다. 특히 무거운 장비에는 턴버클로 장력을 주는 체인이 동원됩니다. 갑판 자체는 미끄럼 방지 코팅으로 포크레트 되어 있으며 경사진 구간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갑판에는 적재와 하역 중 배기가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레벨에는 화재 감지 및 진압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설비부터 스프링클러까지 연료, 오일, 전기 부품이 존재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안전 조치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뭔가가 잘못되면 무엇이 벌어질까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더라도 단 하나의 실수, 잘못된 계산, 불균형한 적재 혹은 밸러스트 운용의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선박과 전복된 선체 사이의 차이가 단지 몇 톤 혹은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의 역사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MV 골든 레이는 4,000대가 넘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아우토봇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이 선박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을 떠나던 중 재난을 맞았습니다. 항만을 벗어나자마자 선박은 거의 즉시 안정성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세인트 사이먼스 사운드 해협에서 옆으로 넘어져 보콤 누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해상 운송 역사상 가장 비싸고 위험한 환경 위협 중 하나로 번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바리의 원인은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확한 밸러스트 작업과 불균형한 화물 배치, 선박은 무게 중심 이동을 상쇄하지 못했고 균형은 붕괴했습니다. 위험은 선체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상에는 연료로 채워진 24개의 연료 탱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천 대의 자동차에는 엔진 오일, 냉각수, 그리고 다른 기술 유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출 위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누출이든 연안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론과 환경단체의 압박은 날마다 커졌고 시간은 구조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 대규모 구조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V-10 사우전드, 초대형 중량물 인양을 위해 설계된 2개의 강력한 붐을 가진 거대한 부유식 크레인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선박 전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MV 골든 레이의 선체는 8개의 거대한 섹션으로 절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한 다이아몬드 체인이 사용되었습니다. 두꺼운 금속층을 관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할머니 보석함에서 나올 법한 작은 체인이 아닙니다. 각 조각은 수천 톤에 달했습니다. 분리된 뒤에는 하나씩 들어 올려 바지선에 올리고 이후 운송과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선체 절단은 추가적인 위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내부에는 연료와 오일의 잔여물, 증기, 그리고 가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단 장비의 높은 온도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런 조건에서의 포자는 복잡한 작업을 진짜 대재앙으로 바꿔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의 모든 단계는 보석 세공 수준의 정밀함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절단부 냉각, 선체 내부 대기 모니터링, 그리고 포스토얀한 화재 안전 통제가 프리맨되었습니다. 전체 작업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비용은 10억 달러를 초과했고 이로써 사고 수습은 몰킥 페레보속 역사상 가장 비싼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업은 성공적으로 사별되었습니다. 선박은 완전히 분해되었고 연료는 제거되었으며 생태계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골든 레이의 재난은 업계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밸러스트를 올바르게 우프랍하는 일이 형식이 아니라 선박의 생존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선박을 문자 그대로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화물 고정에 대한 다중 프로베르카 조치가 강화되었고 안전 표준이 재검토되었으며 화재 장비와 진압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런 조치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선박에서 의무로 간주되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K, 에이션 뷰티 같은 거인들의 이야기는 단지 자동차 운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디테일이 의미를 갖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밸러스트 탱크에서 고정 스트랩까지, 서류에서 선체 밖의 생태계까지, 그리고 이맨노 이 끝없는 통제, 엄격한 규칙, 과거의 재난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이런 코라블들은 오늘도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